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문 대장님께서는 휴대폰을 쓰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그 20년 전에 그 벽돌 두께의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얇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화를 휴대하기 시작한 건 불과 3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휴대전화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과학톡은 세상을 움직이는 통신의 세계 5세대 이동통신 5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5G)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5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5G)라는 거 어떤 건가요? 5G는 그냥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세대를 2G라고 표현하고 3세대를 3G,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TE 같은 부분을 4G라고 부르는 것처럼 5번째 이동통신 세대를 표현하는 그 어떤 5번째 이동통신을 나타나는 브랜드 네임이다라고 5G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대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의 세대를 보통 표현할 때는 30년을 기준으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동통신은 10년마다 한 세대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세대 예전에 카폰과 같이 그런 오래된 핸드폰이 1세대였으면 이후에 이제 CDMA라고 부르는 2세대, 그리고 WCDMA라고 부르는 3세대, 그리고 LTE라고 부르는 4세대, 그리고 지금 5세대가 왔고 그 오는데 한 40년 지금 현재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정말 오래전부터 전화의 발달 과정을 쭉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는 동네에 딱 한 대 있었고,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전화기 있는 집에 주로 이제 텔레비전 같이 있어가지고 저녁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글로 모여서 텔레비전도 보고 급한 전화도 받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삐삐라는 거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연락할 사람이 생기면은 삐삐를 치면 이제 가까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공중전화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공중전화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쓴 지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엄마랑 카톡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정말 시대가 너무나 무섭게 빨리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휴대전화를 쓴 게 거의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와 지금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혁신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탐험을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우주 과학자들하고 아폴로 그 시절 당시에 쓰던 그 컴퓨터, 통신 장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이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처리를 하고 통신을 할 정도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네. 저는 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처음 사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휴대폰이 삐삐 다음 세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요. 거의 문자 메시지 정도 전달하는 수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따로 다운받아서 저장시켜서 봐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아, 혹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길래 핸드폰이 필요하셨나요? 불러주면 가는 알바가 저희 과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연락이 중요하죠. 연락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박사님, 사실 2세대에서 3세대, 그리고 4세대, 3세대에서 또 4세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바뀔 때마다 굳이 또 우리가 돈을 내고 휴대폰을 또 바꿔야 되나, 네,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 5G로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십니까? 저는 주로 금융이랑 통신 커뮤니케이션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바꾸셔도 네. 그 5G는 사실은 이제까지의 그 이동통신의 어떤 진화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5G까지 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그 목표로 했던 것은 속도의 증가였습니다. 그랬죠. 네. 네, 속도를 빨리 하자.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 LTE로 서비스 받았을 때 한 50메가 정도 나왔다면 지금 아마 5G가 깔리게 되면 한 500메가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5G에서는 요구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지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지연 부분을 없앨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뭐 원격 의료가 됐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 이번에 5G에서는 실현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하나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디바이스를 많이 수용해 줄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기지국 하나 LT 같은 경우는 한 몇백 명의 사용자들이 이제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 그 5G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제곱미터의 어떤 그 공간에 그 한 100만 개의 디바이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디바이스, 쉽게 말해서 이런 컵도 이런 펜들도 다 어떤 5G라는 어떤 5G 통신의 어떤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요 공간 내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5G에서는 훨씬 더 많은 디바이스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통신이 그러니까 연결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센서들한테도 제공해 줌으로써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다 모아서 우리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런 그렇죠.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 내에서는 네. 잘 실현이 되지,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물 인터넷에 최적화된 그런 그렇죠. 뭐 맞습니다. 차세대 예.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은 아직까지는 5G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왜 운전할 때 차량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네. 차량 내비게이션 쓰면 얘가 가끔 이런 말 해요. 뭐 교통 상황이 바뀌어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톨게이트 방금 지나서 고속도로 들어왔는데 국도로 가세요 이러면은 정말 화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아니면 1초 늦게 알려주면은 정말 쓸데없는 정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게임이요. 너무 속 터집니다. 중요합니다. 속이 터져서 그냥 아이들이 아주 화가 나죠.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그 저희 집도 사실은 네. 집에서의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서 네. PC방에 가서 게임을 그쵸, 하더라고요. 네. PC방은 그 부분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5G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네. 스마트폰으로도 PC방 이상의 네. 그런 어떤 속도감을 느끼면서 네. 다양한 게임들, 요즘 화려한 게임, 그래픽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게임들을 네. 실시간으로 아마 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5G의 대표 서비스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꼽잖아요. 실제로 그쪽 분야를 연구하면서도요,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거 잘 만들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면 당연히 5G 통신망이 필요하고요.
저 역시 이제 지금 옛날 보면 IPTV에서 실시간 영화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돼서 여러 사람들이 하려면은 5G 통신망이 그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까지 유선으로 됐던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어떤 도시의 어떤 뭐 제한 CCTV 같은 부분들 이게 다 이제 유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5G의 어떤 대표적인 그 하나의 어떤 시범 서비스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장을 자동화하고 공장을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를 살 때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만들어낸 자동차 중에서 색깔 조금 바꿔보고 뭐 고르는 게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스마트 공장, 자동차 공장이 스마트 공장화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만의 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공장으로 들어왔는데 공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공장 안에는 어떤 환경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또 디바이스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5G 하면은 1제곱미터 안에 100만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꼭 공장뿐 아니더라도 이 그 디지털 트윈이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 스마트 공장처럼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 이 연결할 수 있는 그 5G가 제공이 되면은 가능한 현실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활이 엄청나게 변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꼭 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그 스마트 시티의 어떤 목표로 아마 실현이 되지 않을까.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5G와 5G 이상의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통신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뭐 디지털 트윈 형태도 결국은 5G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했잖아요.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세계 최초 2시간 빠른 미국보다 2시간 빠른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했습니다. 근데 뭐 2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뭐 다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그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G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부분에 최초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은 향후 5G 상용화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의미를 보자면 결국은 적어도 5G에 있어서 이동통신 기술의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건 아니겠죠. 세계 최고를 지향하기 위한 또 이제까지 했던 작업 그 이상의 또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는 가장 먼저 그런 어떤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저는 뭐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그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미국 4개 도시 일부 지역에서 5G 홈 서비스를 시작했다.
AT&T도 2018년 12월에 미국의 12개 도시에서 5G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과 저희가 선포한 그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작년 2018년에 브라이존이 홈 서비스를 5G를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AT&T가 이제 5G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동통신이라는 것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서 있는 것은 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에 싣고 아니면 사람이 그 전화기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지. 그 작년에 브라이존이 28기가 대역을 가지고 지배 서비스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광 케이블을 대체한 겁니다. 이동통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광 케이블을 그냥 무선으로, 왜냐하면 설치 비용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선으로 제공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백홀이라는 어떤 부분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 집에 있으면 집에 이제 선 케이블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거 이제 백홀이라고 부르는데 백홀을 무선화했다라는 정도로 부르지 그걸 이동통신이 진정한 어떤 서비스가 됐다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게 그 5G 상용화를 한 그 미국의 케이스는 이제 2개 도시, 뭐 2개, 4개 정도 도시에 이제 일부 이제 5G 기지국을 깔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주파수가 좀 달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3.5기가 주파수를 가지고 상용을 제일 먼저 했는데 미국은 28기가를 가지고 상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28기가가 아직 이동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스마트폰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뭐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만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미국은 우리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있고 거기에 보통 우리 스마트폰 뒤에 보면 케이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거기에 모뎀을 넣었어요. 5G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붙여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노트북 같은데 뭐 동물 같은 거 끼워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5G 초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뭐 2시간 차이가 아니고 제가 생각에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 거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준비를 했던 그 기술적인 준비보다는 미국의 그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도했던 그 솔루션은 상당히 좀 진부한 그런 어떤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 나라에서의 세계 최초 상용화가 큰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5G 기술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 평창 올림픽 때 저희 5G 기술들을 실제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다양한 뭐 몹슬레이를 보고 크로스 컨트리 보고 또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을 마치 현장에서 그것도 현장에 가면은 한 방향밖에 못 보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보는 것처럼 뭐 돌려도 보고 슬로우 모션으로도 보고 다른 각도에서도 보고 있는데 평창에선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그렇게 멋있는 그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었던 건가요? 5G 기술이죠. 네. 그 아까 말씀한 5G가 크게 이제 3가지를 목표로 그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디바이스를 많이 넣을 거냐 하는 그 3가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KT의 그 뭐 피겨 하는 거 보면 누가 이제 점프를 하고 나면 그걸 잠시 세워서 전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뭐 타임 슬라이스 서비스라는 걸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그 피겨 스케이트장 내에 한 기존의 카메라보다는 훨씬 많은 뭐 100대, 100대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까지 뭐 LTE 같은 걸로는 도저히 이제 전송을 못 하던 그걸 한 곳으로 모아서 실제로 그걸 편집을 해서 이제 돌려서 볼 수 있게끔. 거기는 결국 이제 광대역 서비스가 광대역,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반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옴니뷰가 이제 크로스컨트리에서 썼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 크로스컨트리 선수들한테 다 디바이스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결국은 그 현장에 크로스컨트리 그 어떤 경기장이 넓으니까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많은 디바이스를 넣는 기술과 그 영상 데이터를 보내는 광대역 기술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지연 문제가 크리티컬하죠. 영상을 바로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서 영상을 이제 서버로 보내서 결국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그 어떤 속도, 영상의 속도와 영상의 어떤 처리 지연, 그 지연과 속도가 같이 결합된 결국은 이제 5G라는 게 하나의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게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제가 3가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는 훨씬 더 세부 기술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기술들이 합쳐져서 그 서비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특정 서비스는 어떤 기술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5G 기술이 잘 결합돼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5G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애트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5G 2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5G 상용화는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상용화 전 그리고 지금 이후 상용화 이후로 이제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고 2020년 되면 이제 대체로 이제 일본도 상용화를 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2020년부터는 6G를 준비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5G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때는 이제 과연 LTE가 이제 상용화가 될 시점이겠죠. 과연 5G는 어떤 모습일까를 각 기관별로 각 어떤 사업 그 이동통신 사업자나 제조업체나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다 5G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를 한 2, 3년, 3, 4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전체 그 이동통신의 표준을 결정하는 ITOR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5G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 5G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표준 기구에 모여서 그 표준 기술을 만듭니다. 그게 한 2018년 사실은 아까 6월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거. 그걸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 이제는 6G를 위한 또 다른 이제 시작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이제는 뭐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요. 국제적인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핀란드를 가서 그쪽 기관을 만나서 6G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5G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5G에도 5G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즘 굉장히 그 포용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이나 아니면 반지하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5G를 체감할 수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은 그 전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5G를 보여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5G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5G라고 부릅니다. 그 5G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 4G LTE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4G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또 농담삼아 합니다. 그 4G에서 이제 겨우 이제 5G에 왔는데 6G까지는 가야지 이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마침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게 좀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5G 네. 실질적으로는 5G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어떤 5G를에도 제공하고 그리고 재난 부분을 제공하려고 사실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급하게 진행이 되고 당장은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애트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오지에도 그 네트워크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유선이 제공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꾸려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지, 그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프라가 다 망가지는 지역이죠. 거기에 어떻게 서비스를 뭐 템포러리 하게라도 제공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무빙 네트워크. 뭐냐면 네트워크도 이제 움직이자. 네트워크에 가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동굴에서 안 되더라고요. 동굴에서 안 돼요. 네, 만장굴에 가서 안 됩니다. 동굴에서 안 되고요. 네. 뭐 안 되는 거 꽤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전체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그 60%는 사람이 안 갑니다. 사람이 안 가는 곳에는 기지국 그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1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거기는 설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 국방부 관련된 일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는 사람 안 가는 데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이동통신 서비스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좀 해줄 거냐 하는 부분에 하나. 두 번째는 맨날 이제 군인들이 그 오래된 무전기만 들고 다니는데 군인들도 좀 스마트폰 같은 좀 좋은 거 한번 써보자. 두 가지를 요청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오지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5G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은 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첫 발을 내디딘 거라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아직도 뭐 5G가 안 되는 서비스가 많아서 어떤 사용자들은 뭐 5G를 아예 끊고 지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 것처럼 망을 일단 안정화를 해야겠죠. 그 뭐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긴 한데 되는 지역만큼 그리고 뭐 되는 지역을 더 넓혀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5G가 서비스 되는 지역에서 또 원활하게 끊어지는 거 전혀 없이 서비스 돼야 되는 그런 게 첫 번째 이슈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제일 우선적인 거고 아마 그 과정도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가 갖는 한계입니다. 한 번도 다들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겠죠.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새로운 도메인과의 어떤 융합, 공장, 자동차, 재난, 그리고 시티,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국방, 그다음 뭐 그 농업 쪽도 사실은 하는 것 같고요. 농업 한다고 뭐 수산업을 안 할 이유는 없고 임업도 해야 되고 뭐 여튼 모든 분야에서 아마 활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걸 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은 좀 해야겠지만은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5G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5G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를 아주 튼튼하게 잘 깔아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 되느냐 마느냐는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서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부터 빠른 자동차, 많은 사람이 타는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성패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디바이스 산업들, 특히 IoT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5G를 상용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끼어들 여지가 좀 생기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그런 그 다양한 센서들을 5G에 어떻게 태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휴대전화를 가졌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전화만 되고 문자만 돼도 너무너무 신기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5G 시대가 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통신은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초 과학을 하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너무 큰 미래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한 5G나 그러한 어떤 무빙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그걸 어떤 의미로 보냐면 공간의 한계라는, 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해볼 거냐 하는 차원이 아마 6G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를 높이고 지연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하는 그러한 기술은 당연히 진화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아마 공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 나눠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5G가 정말 필요하겠다, 내일 통신사에 가서 5G 전화기를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안 들지만 그래도 5G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미래의 원유인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속도로가 된다면은 빨리 확보해야겠다. 우리가 자동차가 없으니 도로는 왜 뚫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5G를 빨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기술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확보된 기술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결되게 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꼭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오래 지나면은 꼭 떠올라요. 우리가 플라스틱에 이로움을 받고 있다가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을 받고, 또 뭐 미세먼지, 공장의 환경 오염 이런 거에 대한 역습을 받듯이 우리가 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어떤 역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도 지금쯤은 조금 고민을 해야지 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기술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지만 이것에 대한 역작용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5G 기술은 모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의 많은 인공지능이든 AI, VR이든 여러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기술들과 합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말 뭐 변화의 뭐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너무 빨리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빠른 그 기술 속에서 또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앞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목표를 높이 잡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이 잡기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인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또 목표를 높이 잡기 위해서 이 5G 그리고 그 이후 이동통신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뭐 지금은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벤처도 해봤고요. 중소기업에서도 일해봤고 심지어 뭐 이런저런 뭐 로펌 쪽에서도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사실은 좀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서 중소기업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고 막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딱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그게 본인의 어떤 경쟁력으로, 본인의 어떤 미래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5G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약간은 모호했던 개념이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조금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과 과학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